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재시스템공학과의 문세연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증착 세 번째 시간으로 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PECVD 공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CVD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표면 증착을 위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응용으로 방막 태양전지 제조 공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며 또한 이 태양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에너지라고 우리가 많이 그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입사되는 연간 태양광 에너지가 보통 지구 총 에너지 연간 사용량이 12테라와트 정도 되는데 이때 그 1년간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12만 테라와트입니다. 이는 지구가 약 만 년간 사용 가능한 에너지 사용량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광 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솔라셀이라고 얘기하면 태양광 전지를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양열 전지는 태양의 열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태양광, 광이라는 얘기가 특별히 없이 태양 전지라고 하는 경우는 태양 빛을 이용한 전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도 세계적인 고유가 engine 과 화석 연료의 고갈, 이게 중요한 모든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1997년도 교토 정서 발의로 이제 국가마다 CO2에 대한 건이 확대가 되고 이게 판매 그다음에 구매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죠. 그리고 각 정부의 녹색 성장 및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서 이 태양전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전지를 필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난화 가스도 없고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로서 이 태양전지에 대한 개발이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지만 다만 현재 지금 계속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다는 문제점 때문에 많이 각광받고 있지는 그렇게 많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는 정부 보조금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FIT라고 하는 기준가격 의무제랄지 아니면 개통한계 가격 이건 이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2018년 3월 기준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한 1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때때마다 변동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태양전지의 여러 가지 관심들 때문에 설치 현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국내는 2017년 1.1기가와트 설치됐고 2018년 기준 1.3기가와트 정도 이게 총 설치 용량이 되겠죠. 그리고 국외적으로 보면 전 세계 70에서 90기가와트 정도며 2018년에는 총 80에서 한 100기가와트 정도 설치될 전망으로 곳곳에 태양 전지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 전지는 기술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그 기술에 따라서 소재가 달라지고 그 소재 내에 세부 기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실리콘 태양전지, 화합물 태양전지, 신소재 태양전지, 유기물 태양전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실리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우리가 벌크 실리콘 태양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혹은 웨이퍼 태양전지 혹은 이때 이제 단결정이나 다결정 결정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벌크형이라는 이름보다는 단결정 태양전지, 다결정 태양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방막의 형태로 증착하는 경우 우리가 오늘 공부할 태양전지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방막을 구성하는 태양전지의 방막을 구성하는 실리콘의 결정형에 따라서 비정질 미세 결정형 혹은 적층형 식으로 이름이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합물 같은 경우는 보통 26족이나 3호족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CIS, CIGS, 카드뮴 텔루라이드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3호족 같은 경우는 갈륨 아세나이드하고 포스핀, 갈륨 포스핀 혹은 인디움 갈륨 아세나이드의 저메늄 이런 적층형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DSSC라고 해서 염료 가무명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유기물의 경우에는 폴리머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기물이나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효율과 비용입니다. 저비용에 고효율을 내는 게 당연하게도 이 태양전지의 개발에 중요한 이슈가 될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결정형 실리콘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양전지판들은 이 결정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 다만 웨이퍼를 사용하다 보니까 높은 실리콘 의존성으로 실리콘에 대한 단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초기에는 실리콘 단가가 비쌌지만 또 이제 지금은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의존성이 있고요. 그리고 방막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 대면적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제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만 원가에서는 방막 실리콘 이용하니까 원가에서는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효율 측면이나 수명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플렉서블 한다든지 아니면 패치형이 가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가 응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브로스카이트 타입의 태양전지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태양전지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막 태양전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 방막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공부했던 플라즈마 응용 즉 PECVD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태양전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우리 PCBD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할 건데요. 크게 우리가 태양전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밖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타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벌크형, 혹은 이제 그다음에 결정질 실리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푸르스만 색깔을 띠고 있고, 단결정과 다결정 실리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단결정 태양전지는 여러분들이 이 판들을 보게 되면, 약간 육각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팔각형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팔각형, 완벽한 팔각형은 아니지만 끝이 살짝 끊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웨이퍼들을 묶여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결정 태양전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왜냐하면 단결정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원형 웨이퍼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초랄스키 메소드, CG법이라고 해서 초크랄스키 메소드 방법으로 단결정을 성장시키는데 이때 네모난 판에 얘를 붙이기 위해서 원을 그대로 붙이기보다는 이 약간 팔각형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면적 효율에서 가장 좋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모양이 웨이퍼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태양전지를 보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단결정 태양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효율도 좋고 단가도 비쌉니다. 그 다음은 결정질 실리콘 중에 그 태양전지가 있는데요. 다결정 실리콘은 이게 이제 폴리니까 단결정만큼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들 때 실리콘들을 녹여서 이런 사각 틀에서 녹여서 식힌 다음에 얘를 잘라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사각판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묻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다결정 실리콘인 경우라고 보시면 보통 되겠고요. 반면에 이렇게 유리 같은 이런 기판에 거무스럽게 돼 있어가지고 태양전지 줄이 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방막 태양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는 방막형 실리콘 태양전지가 될 텐데요. 이때 여기에 이제 실리콘이 적층이 되는데 PECVD 공법으로 적층이 되는데 그 형태가 비정질이냐? 그럼 아모포스 실리콘 하이드로젠이시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클리탄 실리콘의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은 이들이 같이 묶여져 있는 적층형 실리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전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 원리를 소개하고 가면 이렇게 PN 접합 사이에서 PM 접합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태양광을 입사시키게 되면 이 내부에서 이때 이제 태양광의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커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전자와 전공이 형성이 되고 이들이 내부 전기에 의해서 분리되면서 N층과 P층으로 대전되면서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전력을 바로 이용하는 게 태양전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다른 발전 설비 대비 다른 발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터바인을 돌려서 물을 끓여서 터바인을 돌려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면 이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태양빛으로부터 직접 전류가 흐르도록 이 소자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변환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직접 태양전지를 얻을 수,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기본 원리는 잘 아시는 대로 P타입과 N타입은 각각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다른데 접합을 시키게 되면 페르미 레벨이 같아지면서 이렇게 디플리션 리저는 것이 형성이 되고 둘 사이에 이런 에너지 레벨 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PN 다이오드가 되겠죠. PN 접합. 이러한 평형 상태에 있던 것에서 바이어스를 포워드로, 우리가 이제 P에서 N으로만 전류가 흐른다고 배웠잖아요. 포워드로 걸어주게 되면 이 N타입에 있던 전자들과 P타입에 있던 홀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이 전압을 걸어줬으니까 얻어서 그 에너지 갭을 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와 전공과 홀이죠. 전공과 전자들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되는데요. 역바이어스를 거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볼티지가 죄송합니다. 이 전위차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역방향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보통 배웠죠. 그런데 이러한 PN 다이오드에 태양광을 입사시키게 되면 물론 이제 밴드 갭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겠죠. 태양광을 입사하게 되면 P층에 전자가, 원래 P층에는 홀이 많은데 P층엔 전자가, N층엔 홀이 평형 상태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들이 케미컬 포텐셜에 의해서 이 금방 말씀드린 마이너리티 캐리어, P층에는 원래 홀이 많은데 전자들이, 그리고 N층에서는 전자가 많은데 홀이 되겠죠. 이 전자와 홀들이 디플리션 레지를 향해서 이동하게 되면서 전류가 발생되는데 이게 솔라셀이 구동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우리가 리버스 커런트를 얻어지는 경우가 태양전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볼티지와 커런트 입장에서 전압이 걸지 않았을 때 흐르는 전류, 이게 숏서킷 커런트가 될 것이고, 그다음 전류가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전압, 그러니까 원래는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류를 흐르지 않도록 역으로 바이어스를 계속 걸어주는 거죠. 얼마의 전압을 걸을 때 얘가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픈 서킷 볼티지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면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태양전지의 파워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 오픈 서킷 볼티지와 그다음에 숏 서킷 커런트의 크기가 나타내는 이 면적이 결국엔 VI이기 때문에 그 맥스 파워가 될 텐데요. 이게 정확하게 이론적으로는 사각으로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휘어지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최대 파워 맥스가 되는 이 최대 파워를 우리가 효율로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를 필팩터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체 VOC와 JSC의 곱이면 그게 이런 사각이 될 텐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파워, 그러니까 이론적인 파워 대비 실제로 얻는 파워를 우리가 필팩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효율이라는 건 인풋분의 아웃풋이 되겠죠. 소스 파워분의 필팩터 곱하기 JXC, VOSC. 그래서 이를 우리가 효율이라고 얘기하며 태양전지의 효율이 지금 뭐 13.5%, 뭐 15%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태양전지의 효율은 결국에는 태양전지가 흡수하는 이 포톤의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요. 결국엔 태양빛이 웨이브랭스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태양빛이 검정선이 태양빛이 있다면 이 태양빛을 얼마나 잘 흡수해서 전기로 바꿀 것인가가 효율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태양전지마다 태양의 파워, 이 웨이브랭스보다 흡수할 수 있는 효율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펙트럴 리스판스 혹은 퀀텀 이피션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필팩터, 파워 이피션시, 그 다음에 IV 커브, 퀀텀 이피션시 혹은 스펙트럴 리스판스라는 이 용어들을 잘 알고 계시면 태양전지에 대한 기초가 어느 정도 되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발생을 시킬 건데요. 어떻게 태양전지를 발생시킬 거냐? 그 얘기는 결국 태양빛을 잘 흡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태양빛을 잘 흡수할 것인가? 그거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밴드갭을 뛰어넘는 태양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소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많이 활용되는 게 결정질 태양전지이고, 우리는 이제 방막 태양전지를 더 공부할 건데, 결정질 태양전지라는 건 결국엔 웨이퍼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께가 지금은 더 얇아지고 있지만 수백 마이크로 수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정이 단속적이고 공정 단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활용이 되고, 다만 이제 장기 신뢰성이나 효율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한 면이 있지만 대면적화가 어렵습니다. 결국엔 웨이퍼 사이즈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퍼를 우리가 여러 개 붙여서 큰 패널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방막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이슈들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막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있었고요. 이는 원재료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이를 통해서 연속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온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 신뢰성은 결정지를 접근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가격 경쟁력은 그만큼 우수한 편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막 태양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PECVD를 활용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하시는 분들이 태양전지 쪽에서 어떤 잡을 구한다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방막 태양전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결정진 태양전지도 패스베이션 쪽이나 다른 측면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PECVD 를 활용하기 위해서 꼭 방막 태양전지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솔라셀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결정형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이용하고 방막형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방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방막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방막을 결국엔 증착하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PECVD 공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증착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PECVD 와 연결이 될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건 바로 PECVD를 이용해서 실리콘을 증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증착하느냐? 태양광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증착하는 거죠. 지금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뭐 앞에 말씀드렸던 뭐 삼호족도 있고 이륙족도 있고 염료 가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실리콘을 쓰느냐? 결국엔 실리콘이 태양빛을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리콘은 우리가 다결정, 단결정, 다결정, 마이크로, 나노, 아모포스의 형태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모포스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싱글 페이지 아모포스이며 어떤 피처 사이즈가 존재하지 않죠. 비정질로서 그냥 랜덤하게 어떤 결정형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마이크로 크리스탈라인은 사실은 이제 없던 내용들인데 마이크로나 나노 크리스탈라인은 우리가 결정화도라는 값을 구했을 때 보면 대충 한 20%, 30%, 40% 정도에 이르는, 그래서 대부분 비정질에 2페이지로 돼 있죠. 비정질에 그 일부 크리스탈 라인이 섞여 있지만 그 사이즈가 20나노 안팎으로 굉장히 작은 경우며, 그다음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싱글 페이지로 돼 있죠. 결정형이죠. 이거는 결정형인데 그레인 바운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방막을 우리가 증착을 할 건데요. CBD 공법인데 이제 PECVD를 이용할 거죠. CBD에는 결국엔 실리콘을 하면 기체를 넣어야겠죠. PECVD도 결국엔 케미컬 베이퍼 디파이션이기 때문에 그 프리커서라고 얘기하는 근원 소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LPCVD, 포토CVD, PECVD가 됐든 결국엔 실리콘을 하면 SiX4라는 이게 H가 되면 사일렌, F가 되면 플로린, 뭐 CL을 쓰면 SiCl 클로라이드와 같은 프리커서들을 활용해서 실리콘이 이 방막이 증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리콘을 왜 증착을 하느냐? 그거는 태양광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모포스 실리콘과 마이크로 크리스탈라인 혹은 그냥 그 결정형 크리스탈라인 실리콘 3개를 비교해 보면 이 밴드갭이 1.1 EV 정도 됩니다. 크리스탈라인 같은 경우엔 아모포스는 1.75 정도로 좀 큽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옵티컬 업섭션 코에피션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파 값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빛을 잘 흡수할 것이냐에 대한 게 되는데요. 보시는 대로 아까 크리스탈라인 같은 경우는 한 1.1 EV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크리스탈라인 아모포스는 1.7 EV 정도 밴드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파장으로 환산했을 때 보게 되면 검정색 라인 이게 이거 마이크로 크리스탈라인이죠. 이 얇은 거 이거를 보게 되면 이 얇은 에너지가 1보다 큰 쪽이니까 단파장 쪽에서 이렇게 흡수가 잘 됩니다. 단파장 쪽에서
장파장, 단파장에서 흡수를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포스 실리콘도 당연하게도 단파장, 장파장에서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밴드갭 차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단파장 같은 경우에 이 알파 값을 보게 되면 이 결정형 실리콘이 이렇게 좋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마포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단파장에서 이렇게 좋게 나오죠. 결정형 실리콘은 단파장에서는 아마포스보다는 상대적으로 흡수도가 떨어지지만 장파장에서 흡수도가 좋죠. 근데 아마포스 실리콘은 장파장에서는 흡수가 잘 안 되지만 단파장에서는 흡수가 좋죠. 그리고 마이크로 크리스탈라인은 투페이지니까 이거의 둘 사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모포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밴드갭이 크기 때문에 보통 그린이나 블루 같은 짧은 파장에서 업소션 코에피시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이크로 크리스탈이나 일반 결정형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밴드갭이 1.1, 2B로 작기 때문에 보통 레드나 니어 IR 쪽, 즉 장파장에서 업소션 코에피시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막 태양전지 를 이제 얘기할 거니까 PEC 베드를 이용해서 증착할 수 있는 물질은 결국엔 아모포스 실리콘이나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실리콘일 텐데요. 결국엔 아모포스 실리콘만 증착을 할 거냐, 마이크로 크리스탈만 증착할 거냐라는 것은 어떤 파장대를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얻어서 전환할 것이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싱글 정션 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처럼 이제 PIN층을 만들 때 우리가 아모포스 실리콘만 증착하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00에서 단파장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거를 퀀텀 인퓨전에서 말했죠. 효율이 가장 좋은 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런 싱글 정선은 효율이 한 7%로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크리스탈라 같은 경우에는 장파장보다 장파장에서 이 퀀텀 인피션시가 가장 좋고요. 다만 이제 열화 현상들이 좀 아모포스보다는 적다는 현상, 이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론스키 이펙트라고 해서 열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마이크로 크리스탈 라인이 열화 현상이 좀 더 적기 때문에 같은 싱글 정선이라도 마이크로 크리스탈 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장기 신뢰성이 좀 더 우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싱글 정션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효율이 안 좋죠. 그러면 여기서 이 태양전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바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모포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단파장의 효율이 좋고 마이크로 크리스탈라인 같은 경우는 장파장의 효율이 좋으니 양쪽의 장점을 다 뺏어오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멀티정션 셀이 되겠습니다. 멀티정션 셀은 만약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아모포스는 이 검정색에서 효율이 좋고 마이크로 크리스탈라인은 이렇게 이 색으로 효율이 좋으니 두 개를 다 합치면 이만큼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해진. 그래서 이렇게 아모포스 실리콘과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실리콘을 두 개를 동시에 적층한 경우를 우리가 멀티정션 셀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한 12%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빈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이 오겠죠. 여기를 더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 부분, 그럼 1.1과 1.7 사이, 한 1.4, 1.5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는 물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저메니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포스 실리콘, 저메니움, 그 다음 마이크로 크리스탈라인 실리콘 같이 이렇게 3층, 트리플을 이용한 경우에, 트리플까지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파장 영역을 손실 없이 보다 손실 없이 이용하여 태양전지로 응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태양전지를 말씀드린 거는 태양전지를 공부해 보자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는 플라즈마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즈마의 증착, 즉 PECVD가 이 태양전지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를 잠깐 맛보기로 소개를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싱글이 됐든 멀티가 됐든 트리플이 됐든 우리가 그 실리콘 저매는 층, 이 층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방막 태양전지라고 얘기한 거는 말 그대로 얇은 실리콘 막들을 쌓아가는 거죠. 이 증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어떤 거냐? 그 글래스 위에 바로 이 증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어떤 결정형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떤 그 틀에 놓고 그 위에 유리 놓고 강화 유리를 놔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틈이 생길 수가 있고 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그 기판으로 사용하는 강화유리 자체에 뒷면에 바로 실리콘들을 공정을 통해 증착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증착 공정이니까. 그래서 어떤 공정들이 있느냐, 어떤 층을 우리가 증착해야 하느냐,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레이저 스크라이빙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패턴을, 전선들을 만들 때 활용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글래스가 있고, 전지니까 전기를 흘려줄 도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퍼터를 이용해서 투명한 ITCO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페어런트 컨덕티브 옥사이드죠. TCO를, 왜 그러냐면 빛이 여기서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빛을 투과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SnO2F나 징크 옥사이드 알루미늄들을 활용을 해서 TCO를 스퍼터를 통해서 증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PIN 아모포스 실리콘, 이때 I는 아모포스 실리콘이 되겠죠. 한 200나노 정도. 그러면 버퍼층을 형성을 하고, 또 PIN은 전부 다 실리콘이죠. 실리콘인데 P도 N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I층이 흡수되는 두께가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아서 길기 때문에 우리가 3마이크로 정도로 좀 두껍게 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백 일렉트로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 밀플렉터로 은을 또 에이즈를 실버를 스퍼터를 시키는 거죠. 이빔을 쳐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공정들이 뭐죠? 스퍼터, P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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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퍼터, P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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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퍼터, 이빔, 이렇게. 전부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극층을 제외하고, 전극층을 스퍼터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빔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전극층을 제외하고, 각 층이 전부 다 PCB로 증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레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크리스탈 라인의 아이레어 같은 경우는 수마이크로 두께로 고품질 고속 증착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 PCBD에서, 솔라셀에서 PCBD는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치이고 공정이 되겠죠. 플라즈마 증착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본 게임을 시작할 건데, 본 학습. 태양전지를 공부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러한 태양전지에서 PCB가 필요한데, 태양전지라는 응용 분야에서 보니, PCBD는 어떻게 요구되느냐? 고품질로 실리콘 증착을 하는데, 빠르게, 두껍게를 쌓아야 한다가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목적에 맞게 우리는 플라즈마 하시는 분들이 응용 목적에 맞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또 진단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방막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플라즈마의 역할이란 건 발생 진단 등의 기술 요구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앞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이제 방막형 태양전지라는 타겟을 갖고 설명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방막형 태양전지라는 게 결국에는 접합형 태양전지, 마이크로 크리스탈 라인, 아모포스 크리스탈 라인을 증착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마이크로 크리스탈 라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그 광흡수 값을 봤지만, 아모포스 실리콘에 비해 광흡수가 작기 때문에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그 얘기는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고속 증착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방막 태양전지를 하는 이유는 뭐다? 대면적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앞에서 우리가 PCBD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태양전지도 역시 똑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how to deposit thin film with high deposition rate while keeping good material quality. 어떻게 하면 빠르게 대면적 실리콘을 고품질로 증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플라즈마로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플라즈마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증착 속도, 결국에는 증착은 레디컬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증착 밀도네. 그러면 전자 밀도를 높이면 되겠구나. 고품질이라는 것은 파우더가 없는 경우니까 파티클 프리 형태가 되려면 전자 온도가 떨어져야겠네. 그리고 두께별 균일도, 대면적하게 균일도를 잘 만들어야겠네. 이런 PCBD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결국엔 플라즈마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로우 데미지 하려면 아이온 에너지랑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PECVD라는 플라즈마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그 태양전지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 그 PECVD에서 실리콘을 증착하기 위한 플라즈마 서피스 인터랙션과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실리콘을 증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리콘을 함유한 기체들을 이제 주입을 하겠죠. 결국엔 CVD니까. 다만 PECVD 플라즈마다 보니까 디소시에이션에 의해서 SH3, SH2, 뭐 SI, S실리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소시에이션에 의해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표면과의 관계에 의해서 실리콘이 증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아모포스 실리콘이 증착이 되는데, 패시베이션에 의해서 이러한 그 수소들이 미리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린 수소 에스트랙 과정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SiH3가 와서 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H2가 와서 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생기면 SI2나 SiH3가, SiH2나 SiH3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증착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바로 이제 PECVD를 이용한 실리콘 증착 과정인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관여하는 레디컬들은 SiH3와 SiH2, SiHSI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SH3가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경우는 로우 스티킹 코에피션트, 다리가 하나밖에 없죠. 그 얘기는 서피스 모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결국엔 필름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파우더 포메이션도 잘 안 되고, SH2나 SH도 그 실리콘을 증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다리가 많다 보니까 스티킹 코에피션트가 크기 때문에 이게 서피스 모빌리티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필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확증된 이야기가 되겠고, 또 파우더 포메이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파우더를 만드는 문제점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SiH4에서 SiH3 2, 1으로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요구되는 에너지들이 SH3가 적기 때문에, 이 밀도로 보게 되면 SH3와 H가 가장 많은 그 밀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SiH2, SiA, 그 다음에 이들의 익사이테이션 된 것들이 그 다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리콘을 증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SH3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레디컬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아모포스 실리콘의 증착 세 가지 과정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게 결국 실리콘 증착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 방막 태양전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반적인 세 가지 증착 과정은 어둡섭션과 디섭션, 흡착, 탈착 과정이겠죠. 그래서 표면과의 에너지 관점에서 평형 상태와 관련돼서 선호되는 과정들을, 이제 화학 반응들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실리콘 그 흡착과 기화되는 것들, 그 다음에 SiH4로부터 일렉트론 인픽에 의해서 형성된 그 이하의 것들이 흡착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 탈착 과정을 거치는 그 화학 반응들 이 이제 표면에서 일어나면서 실리콘이 증착이 되고요. 두 번째가 서피스 리액티브 프로세스, 흡착이 된 그 레디컬들이 혹은 실리콘 함유 종들이 다른 종들과 또는 자기들과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한 분자에서 표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의 것들은 탈착이 되면서 프리실리콘 본드나 액티브 사이트를 만들게 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어서 바로 또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HF 스트랙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이런 서피스 리액티브가 되겠죠. 그리고 서피스 본바드먼트, 이게 이제 일반 CVD와 PECVD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온 충돌, 물론 이제 이온 충돌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제 표면을 스퍼터링 시킨다든지 이 표면에 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장점으로는 오히려 이 이온 충돌들이 이제 높은 에너지가 아닌 경우들에는 이렇게 조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또 실험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서피스 본버드먼트가 성장 거동과 매질 특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피스 리액티브 프로세스가 뭐가 있냐? 결국에는 화학 반응이니까,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잖아요. 이거는 또 우리 애칭할 때도 나왔던 얘기고, 아무래도 발열 반응이 선호되는 거죠. 이건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이 되겠죠. 그리고 흡열 반응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지만 에너지가 가해진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 어쨌든 이 서피스 리액티브 프로세스라는 건 실제 실리콘이 증착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렇게 실리콘들이 증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트들에 잘 안착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있다면 좋지만 없다면 또 만들어야만 되겠죠. 그 과정이 프리실리콘 본딩이나 혹은 액티브 사이트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일렌과 수소기체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액티브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와 플라즈마 내에서 분해된 수소와 이 증착되어 있는 SiH 기들에서 H와 만나서 앱스트랙 사이트를 하나 이제 생기게 하는 거죠. 이 사이트를 혹은 SiH3가 수소를 하나 먹으면서 SiH4가 된다든 이런 앱스트랙 과정들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H가 온다든지 SiH3 레디컬이 온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여기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그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그림처럼 이미 증착되어 있던 이런 그 레디컬들 중에 수소 성분 둘이서 만나서 이렇게 앱스트랙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엘리미네이션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루어지질 않고 기판의 열이나 이런 에너지들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이트들이 형성이 되면 이곳에 다시 SiH3와 같은 앞에 말씀드렸던 기들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온의 역할도 PCB에서는 중요한데요. 이렇게 에너지들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한 방막 태양전지의 원리와 종류, 그리고 이제 PCBD에서 이 방막 태양전지를 증착한다는 것은 결국 실리콘을 증착하는 거니까 이 실리콘 증착 메커니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엔 이 PCBD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실리콘 방막을 증착하는 겁니다.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 근데 그 타겟이 무엇이냐? 얼마나 싸게 고효율의 방막 태양전지를 많이 만들 것인가인데 얘를 현재 이 태양전지와 그 죄송합니다. 플라즈마 관점에서 보면 대면적의 멀티정션 방막을 빠르게 증착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의 목적에 맞는 PCBD 공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실리콘 방막 증착을 위한 그 PCBD 공정 중에 이제 하이 파워 하이 프레셔 그래서 HFP, HP 뭐 이제 뭐 전문 용어는 아니고 그냥 논문 쓰신 분들이 공정 쪽에 하신 분들이 이런 용어를 좀 사용해서 제가 그걸 차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이 파워 하이 프레셔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플라즈마 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 파워라는 건 결국엔 플라즈마 밀도를 증가하는 거니까 이제 레디컬의 밀도를 증가할 수가 있겠죠. 더하기 하이 프레셔라는 것도 결국엔 뭐죠? 전반적인 밀도를 뉴트럴 덴시티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레디컬의 덴시티를 증가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칭에서도 공부했지만 프레셔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피지컬한 이펙트보다 케미컬한 이펙트가 도미넌트해지죠. 즉 아이온 본바드먼트의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프레셔 하이 파워로 보거나 할 때 보면 디파이션 레이트, 크리스탈라인 같은 경우는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착 속도도 올라가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로 프레셔보다 하이 프레셔인 경우가 당연히 동일한 그 디펙 덴시티로 봤을 때도 그로우 레이스가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크고 동일한 그 증착 속도에서 봤을 때도 디펙 덴시티가 훨씬 작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디펙 덴시티라는 건 품질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라만 스펙트럼인데요. 이게 뾰족할수록 이게 이제 크리스탈리니티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브로드할수록 아모포스 성격을 보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커런트가 그 프레셔가 높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이 크리스탈리니티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제 PCB들을 가지고서 실리콘 방막을 증착을 하는데요. 이 하이 파워 이게 세제곱센치당 1W 정도 이상이 하게 되면 일렉트론 덴시티나 데포션 레이지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하이 프레셔 마찬가지로 덴시티 증가로 댐레이시 증가하고 크리스탈 팩터가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런 방법이 좋긴 하지만 케미스트리한 성격이 커지다 보니까 파티클 제너레이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스 템퍼러처가 올라가겠죠. 충돌이 높아지니까 가스 템퍼러처 올라가고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디퓨전 랭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플라즈마 로컬라이제이션의 효과가 커지겠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PCBD를 이용해서 실리콘 증착을 통한 태양광
그 전지 제조 같은 경우에는 뭐 1토르, 2토르, 수토르 이상의 굉장히 높은 압력에서 실리콘을 증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점을 또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VHF를 이용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물론 이제 밀도 증가 자체가 프레셔가 되면서 증가하기도 하지만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데인시티가 증가하고 일렉트론 템퍼처는 떨어지죠. 일렉트론 템퍼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파티클로 성장할 만한 시간이 파티클이 성장하기 위한 에너지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파티클 그로스가 좀 더 적어지는 그러니까 파우더 포메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더하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그 아이온 에너지가 되게 감소하겠죠. 아이온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표면에 어떤 데미지들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확실히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주파수가 증가하면 댐레이시 증가하는 거는 자명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레인 사이즈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크리스탈리니티가 좋아질 수 있는 장점들도 있겠죠. 그래서 VHF, 그러니까 하이 프레셔, 하이 파워 공정의 VHF, 그러니까 고밀도 보통 한 40메가 정도를 사용하는데 고주파를 사용하게 되면 모두 좋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이 되어서 사실 실제로도 이제 실리콘 방막 증착 장비들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대부분 40MHz의 고주파를 사용하는 장비들이 많이 활용이 되었고 선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고밀도 플라즈마 발생을 위해서 VH 플라즈마를 사용하게 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40, 60, 100MHz를 사용하면서 플라즈마 밀도 증가, 전자온도 감소 이러한 이제 플라즈마 밀도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 트래핑 플러스 스토캐스팅 히팅이 더미넌트해지면서 일렉트론 덴시티가 증가되기 때문에 아이온 에너지도 감소하고 이런 효과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점은 뭐냐? 이제 그 공간 균일도에서의 문제점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공간 균일도 가기 전에 아이온 에너지 하나 더 얘기하면 빼먹었는데, 아이온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펑션도 되게 샤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온 모션은 잘 아는 대로 RF 플라즈마에서 결국엔 시간 평균된 그 에너지잖아요. 쉴스 내에서 가속된 에너지. 왜냐하면 전자들을 다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인가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기판 입사 이온의 에너지가 시간 평균된 전위차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수 메가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들이 따라갈 수 있는 주파수인 반면에 주파수가 올라가면 점점 시간 평균된 값을 보이는데 이제 더 주파수가 높아졌으니까 지금 뭐 수십 메가헤르츠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 평균된 전위체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바이모달 아이온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갖는데 그 에너지 간격이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더 이제 작아지는 형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한 바이모달에서 좁은 형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온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아이온 에너지는 질량과도 또 관계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던 고주파 PSBD 장치의 문제점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심각한 불균일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아래 그림에 보면 아모포스 실리콘을 13.56MHz를 가지고 증착했을 때는 굉장히 유니폼했는데 70메가 고주파가 좋다고 해서 70메가를 사용했더니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막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패턴이.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그냥 실수가 아니라 고주파를 사용할 때마다 혹은 이제 주파수가 낮지만 전극 면적이 넓을 때 그래서 이제 전극 면적과 주파수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걸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플라즈마 소스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스탠딩 웨이브 이펙트, 스캔 이펙트, 엣지 이펙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바와 같이 스탠딩 웨이브 이펙트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일렉트로드 전극의 사이즈가 웨이브랭스보다 작은 경우에 결국엔 우리가 정상파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대부분 CCP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웨이브로 보고 이 안에서 이제 정상파가 형성되면서 대부분 이 가운데 쪽이 전극의 가운데 쪽이 전자 밀도가 높은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캐비티 레조넌스랑 관련이 있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킨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인덕티브 히팅이 강화된 경우인데, 이제 엣지 쪽으로 이제 전파가 이게 들어가는 식으로 되니까 엣지 쪽에서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가 로컬 히팅,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에 의해서 로컬 히팅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거죠. 스킨 뎁스 때문에. 그래서 엘렉트로드 엣지 쪽이 밀도가 높은 형태로 나오는 게 이 스킨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엣지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전극 사이즈가 어시메트릭한 경우에 결국에 이제 레터럴 임피던스가 성분이 생기는 거죠. 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라운드가 있으면 다 이렇게 CC로 동일하게 갈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하나가 비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RF 플라즈마의 포텐셜에 퍼러베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부터 이제 RF가 이노드 쪽으로 전달하는 것 같은, 꼭 통신하는 것처럼 RF가 지나가는 것 같은, 이것도 결국에 이제 엣지 이펙트의 하나로 결국에 나중에 분류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탠딩 웨이브 이펙트, 스캔 이펙트, 엣지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VHF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그 원인들을 파악해서 근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스탠딩 웨이브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VHF 플라즈마의 불균일도의 원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적이 되거나 혹은 고주파가 되면 전극과 전원 주파수의 파장과의 관계식에서 그 4번의 람다보다 전극이 훨씬 작게 되면 정상파가 형성되면서 이제 가운데 쪽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3.56MHz 같은 경우면 한 5.5m니까 사실 어지간한 전극 사이즈에서는 그런 효과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40MHz 이상, 60MHz라고 하면 1.25m.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한 5G 정도 되면 대각선이 벌써 한 2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스탠딩 웨이브 이펙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좀 1m짜리 전극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한 40MHz부터 이런 스탠딩 웨이브 이펙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60MHz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만약에 공정이 크게 바뀌지 않고 주파수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걸 역으로 이용하여서, 즉 렌즈 쉐입이나 멀티필딩 등으로 이 균일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표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다이아고날 그 길이, 그러니까 어떤 전극의 대각선 길이가 한 2m 정도가 된다. 2m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한 30메가 정도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탠딩 웨이브 이펙트를 테이블화, 그림화, 도표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주파수가 낮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 5m짜리 대각선, 그러니까는 뭐 8G, 10G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각선이 5m가 나올 수가 있네요. 2.2이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도 낮은 주파수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13.56 주파수에서도 충분히 이 스탠딩 웨이브 이펙트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전극 면적과 주파수의 관계라는 거죠. 무조건 고주파하면 다 나온다가 아니라 고주파인 경우더라도 이렇게 전극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뭐 균일도 5% 기준으로 생각하면 5G, 그러니까 1.1 곱하기 1.2m짜리 경우에는 40MHz면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거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멀티 파워 피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들어가는 형태 때문에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니 파워를 여러 군데 놓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근원적인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대면적 그 CCP 같은 경우는 거의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렌즈 쉐입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전극을 평판형을 쓰지 않고 약간 오목한 전극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오목한 전극을 사용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사전 연구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면 정확하겠죠. 예를 들어서 평판형인 경우에 아이온 에너지 플럭스, 결국 이제 덴시티 프로파일이 되겠죠. 덴시티 프로파일을 봤더니 이런 베셀 펑션 형태로 이렇게 나왔다. 67.8메가라면 그럼 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13.56에서는 반짝이 나오는데 60.8MHz 이렇게 이런 가우시안 형태, 물론 이제 베셀 펑션이지만 이런 가운데가 데ን시티가 높게 나왔다. 그 얘기는 스탠딩 웨이브 효과니까 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 자체를, 이렇게 필드를 왜곡을 주는 거죠. 가운데가 약하고 엣지가 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렌즈 쉐입 된, 그러면 전극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필드가 세고, 필드 구조를 보면 이제 필드가 세고 약하게 나오겠죠, 여가. 요렇게. 그럼 얘랑 상쇄가 되겠죠. 상쇄가 돼서
60메가를 했을 때 반듯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저주파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렌즈 쉐입을 아예 이용을 해가지고 그 스탠딩 웨이브 효과를 없애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미쓰비시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보시면 이제 미쓰비시 헤비 인더스트리 중공업이죠. 사실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중공업, 초기에 중공업 회사들이 이 태양전지 쪽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플랜트 개념으로 봤거든요. 이 태양전지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해서 뭐 미쓰비시 헤비 인더스트리나,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ISH 뭐 이런 일본 회사들, 그다음에 우리 현대중공업, 그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태양전지 쪽에 많이 뛰어들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스탠딩 웨이브 효과가 있으니까 고속 증착은 무조건 해야겠고, 스탠딩 웨이브 효과는 있고 하니까 이쪽 MHI에서 만들었던 거는 레더 타입이라는 전극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 다른 교수님 쪽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쓴 건데, 이렇게 전극을 사다리 모양처럼 여러 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좀 복잡한 구조이긴 하지만 파워 서플라이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분배기가 있어요. 파워 디바이더가 있고 RF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그래서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몇 개 이제 전극 걸어 주는 데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멀티 피딩하고 비슷한데, 멀티 피딩이 아니라 얘는 이제 상판 전극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상판 전극 하나를 이렇게 레더로 준 다음에 주파수를 다르게 파워 디바이드를 통해서 어떤 위상 차이를 갖고 전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단일 싱글 페이지라고 하면 전극이 이렇게 볼티지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극판하고 아래판하고 보면 위상 차이가 여가 그라운드로 잡혀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될 텐데, 그죠? 40메가라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각 위상 차이를 줘서 전원을 계속 공급해 준 겁니다. 여기에다가 상판에 위상차를 줘서 전원을 계속 공급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아래쪽에서 보기에 이 플라즈마가 생기긴 하는데, 이 밑에 서브스트레이트 입장에서 보면 싱글 주파수가 오면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는 거죠. 그죠?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는데, 이거를 주파수 위상을 좀 다르게 주면 순간순간 조금씩 스탠딩 웨이브가 다른 거죠. 한 번은 이렇게 생기고, 한 번은 이렇게 생기고, 한 번은 이렇게 생기고, 한 번은 뭐 이렇게 생기고, 그런 식으로 위상을 다르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페이지를 여러 가지 디바이더를 둬서 레더마다 파워 피딩을 다르게 했는데, 페이지를 각각의 파워의 전원의 페이지를 0으로 줬을 때는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싱글 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딩 웨이브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장을 22.5도를 줬어요. 22.2도 페이지를 한 두 개로 줬더니 이렇게 되고 어둡고 밝은 게 생겼어요. 45도를 주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0도, 22도, 45도를 순간적으로 계속 바꿔보자는 거죠. 그죠? 계속 페이지를 조금씩 바꾸면서 넣어주는 거죠. 순간적으로 보면 이 순간으로 보면 스탠딩 웨이브 효과가 있으니 당연히 애칭이 여기는 잘 되고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빠르게 모듈레이션을 한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니 기판 입장에서는 증착이 되는 동안 오른쪽 그림처럼 모듈레이션 된 걸로만, 시간 평균된 것만 보이는 거죠. 균일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균일하다고. 그래서 실제 디펜션 레이스를 측정해 보면 아주 균일한 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당시에 방막 태양전지를 시작할 때 이 레더 타입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다만 장치가 너무 복잡한 거죠. 페이지 모듈레이터도 있고 해야 하니까. 이쪽과 하나 이제 다른 유럽 쪽 회사에서는 이제 렌즈 쉐입을 몰고 갔었고, 얘를 멀티 시스템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기판을 놓고 증착하는 걸로 이용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PCB들을 이용한 실리콘 증착의 응용으로서 샘플럼 실리콘 솔라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공부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막 태양전지가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하면서, 그 방막 태양전지의 공정은 대부분 PCBD, 실리콘 증착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PECVD의 응용 측면에서 목적을 플라즈마의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꼭 뭐 실리콘 증착뿐만 아니라 결국엔 산업적으로 응용이 된다는 얘기는 수율의 문제니까 하이 디퍼런셜 레이트. 그거는 플라즈마의 입장에서 보면 하이 덴시티란 말인데 혹은 하이 레디컬인데 그럼 이제 어떤 레디컬을 만들 거냐 또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하이 덴시티란 얘기는 결국에는 하이 파워와 하이 프레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하이 프리퀀시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파라미트릭한 관계식을 알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을 쉽게 설정할 수 있겠죠. 또한 그냥 하이 파워, 하이 프레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기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SiC3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우 H2SI, H4 레이셔를 가지고서 크리스탈리티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증착력을 높일 수도 있고 전자온도 제어를 통해서도 얘를 많이 생성할 수도 있다. 혹은 펄스 디스차지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펄스 디스차지를 통해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파우더 포메이션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의 눈에서 어떻게 응용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니폼한 라지에어를 만든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VHP를 써야 하는데 유니폼한 라지 에어리어가 불균일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멀티파워 피딩이나 아니면 뭐 섹션 일렉트로드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뭐 페이지 모듈레이션 레더 타입이라든지 U 타입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뭐 렌즈 쉐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아이언 데미지 결국은 아이언 에너지가 낮을수록 좋다. 그럼 역바이어스를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결국 로우 시스 볼티지일 테니까요. 아니면 그러면 하이 컬리전 그러면 프레셔를 올린다든지 프리커션을 올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얘를 제어할 수가 있겠죠. 파티클 프리 같은 경우는 결국엔 로우 일렉트론 템퍼러처 그 다음에 펄스 모듈레이션이 이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태양전지 제작을 위해서 PCBD 지금 이제 결정질 태양전지가 굉장히 더 우세하긴 하지만 결정질 태양전지 내에서도 PCBD와 같은 혹은 그냥 플라즈마 트리트먼트와 같은 플라즈마 역할이 중요하고 여전히 플라즈마의 표면 반응이나 가스 페이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만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러한 응용 분야에 대한 목적 달성 을 향해 플라즈마를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플라즈마 소스 개발 왜냐하면 플라즈마 소스라는 게 플라즈마 특성을 많이 제한 짓는다고 우리가 지난 플라즈마 소스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플라즈마의 특성들을 우리가 소스를 만듦으로써 이렇게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윈도우를 넓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플라즈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플라즈마 증착의 세 번째 시간으로 PCB들을 이용한 실리콘 증착의 대표적인 예인 방막 태양전지 제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증착은 플라즈마 에칭과 더불어 플라즈마 응용이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말씀드린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혹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방막 태양전지 외에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게 될 다양한 표면 계절에서도 이 방막 증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플라즈마하고 표면과의 상호작용, 에칭일 수도 있고 증착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호작용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처럼 플라즈마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서피스들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를 단순한 툴로서만 활용하시는 분들의 그 입장, 그 재료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플라즈마를 잘 모르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플라즈마는 서피스 인터랙션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와 표면과의 상호작용, 그 내에 일어나는 정확한 기작들을 좀 더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다면 원하는 표면 처리, 방막, 증착, 원하는 응용 목적들을 조금 더 쉽게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응용 중에 중요한 역할을 찾아오고 있는 증착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